강의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전문가들도 사실 많이 계시고 특히 이제 변호사분들 중에서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오늘 강의하실 강사님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많은 이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강의도 많이 하시고 좋은 책도 쓰셨고 그래서 저희들 상대로해서 가장 최적화된 강의를 해주실 것을 제가 확신을 해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저하고는 사후 연수원 동기이긴 한데 오늘 사적으로는 처음 뵙고 저희 동기 중에서 가장 앞서가 계시는 변호사님 중에 하나입니다. 김양훈 대표 변호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김향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센트로라는 로펌의 대표로 있습니다. 변호사 한 11명에 직원 한 10명에 숙명으로 구성된 작은 로펌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 강의 제목이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재개발 재건축 법률 상식 119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제목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책을 하나씩 다 이렇게 받으신 것 같은데요. 저 밖에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십시오. 저는 좀 예민해가지고 누가 떠들면 막 뭐라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법률 상식 119라는 책을 지었는데 흔히들 보면 그 법률 서적을 보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저도 변호사지만 똑같은 변호사나 판사가 쓴 책들 보면 막 보기가 싫어요. 막 머리가 아파. 뭐 얘기가 막 꼬여있고 복잡해서 안 읽어버립니다. 근데 이 책은 잘 읽힐 겁니다. 보증합니다. 법률 책인데 읽혀요. 진짜입니다. 요거는 어느 페이지를 펼치더라도 무조건 소제목이 들어있어요. 아무데나 펼쳐보세요. 그냥 무조건 소제목이 있어서 내가 어느 부분을 읽고 있다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 다음 전철역에서 딱 열면 그 다음 전철역까지 무조건 한 파트를 다 읽을 수 있게끔. 그래서 그리고 저는 그 컨셉이 미용실 가서 딱 펼치면 보고 또 머리 감으러 갈 때 하나 다 읽어야 돼요. 중간에 끊기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 같은 데 가서도 하나 딱 읽고 오케이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분명히 잘 읽히고 안 읽히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책값을 환불해 드립니다. 아니 책값을 안 내셨죠? 그리고 출판사에서 저한테 난생 처음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대해서 책을 쓰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변호사라서 투자는 잘 모른다 라고 했더니 그래도 막 쓰재. 그래서 제가 저하고 변호사, 간평사, 중개사, 재개발 재건축을 잘 아는 변호사, 간평사, 중개사 3인을 만들어가지고 3인 공조로 쓰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적인 투자꾼은 아니지만 옆에서 많이 지켜본 사람들로서 이런 건 좀 알고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책을 하나 쓰기로 했고 제 분량을 보내놨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초쯤이나 나올 것 같은데 오래 하다 보니까 나 투자에 별로 규제는 아닌데 그렇지만 저도 이제 변호사를 한 17년째 지금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도 좀 지켜보게 되고 저도 한 3번의 부동산 계약을 매수를 해서 작은 실수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식견이 가지게 되고 저는 전문적인 투자의 상담사나 이런 건 결코 아닙니다만 원래 그렇잖아요. 투자를 하려면 전업으로 해야 되잖아요. 밤낮 그것만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거의 직장이 민폐가 될 정도로 밤낮 그것만 들여다봐야죠. 주식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살짝 이렇게 보고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도 막 일하다가도 막 이거 챙기고 결국 자기 직업에서 승부 보기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쇼부를 보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 투자를 하지 않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로서는 그렇게 시간 내기도 어렵고 그런데 또 조금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 책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수많은 제가 그 법률 강의를 했는데 법률 강의를 가급적 투자 쪽으로 컨셉을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와 일반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법률 지식에 대해서 주로 오늘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 내용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이야기식으로 좀 하는 게 좀 여러분들의 집중도 잘 될 것 같아서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이 미래에 오를 것을 예상하고 사는 거잖아요. 사는 것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새로운 아파트나 상가가 지어질 걸 기대하고 현재의 썩은 부동산을 다 철거 대상을 사는 거죠. 철거 대상의 부동산을 사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새로운 신축 부동산과 신축 상가를 분양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부동산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잘 진행돼서 나중에 좋게 될까? 이게 시차가 너무 커요. 그리고 부동산이 미래가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이게 재개발 재건축의 특색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어느 하나의 시행사가 일괄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다 매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민들이 우환히 모여서 맨날 투표하고 막 쌈박질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중간에 하다 말아버릴 수도 있고 조합장이 바뀌기도 하고 누가 소송 걸면 한참 오래 가기도 하고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많은 대신 또 이제 뭐 수익도 크긴 합니다만 결국은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 뭐 어디를 사야 되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변호사는 법률을 하는 사람이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심지어 중개사들도요. 중개사들은 그 투자의 현장에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소개시켜서 물건을 사게 하잖아요. 그래놓고 지는 못 사. 흑석동에 그 중개사하고 얘기해봤더니 뭐 여기 땅값 많이 올랐대. 자기가 소개시켜준 사람 다 부자 됐대. 저기 사장님은 어떻게 좀 몇 개 챙겨놨어야 돼. 내가 병신이지. 남들 다 중개해주고 좋다고 사라고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부동산 피 겨우 200만 원, 500만 원 뭐 이런 거 받아먹으려고 겨우 그거 받아먹으려고 했는데 남들은 다 오르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각도를 좀만 달리해도 투자는 완전히 다르다. 변호사도 하나 몰라요 이거. 그런데 아무튼 제가 아는 한도에서만 좀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굉장히 변수가 많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예. 이거 왜 꺼져버리지? 너무 이걸 안 하니까 꺼져버리네. 이거 어떻게 되나요? 로그인 이걸 누르고 예. 예. 이게 왜 또 틀어져 있네? 이쪽이 잘 안 보이네 왼쪽이. 화면이? 이 프로젝션 저게 좀 틀어져 있는데. 요렇게 그냥 요렇게 하면 이걸로 넘어가고. 이건 제 이력이고요. 재개발 재건축 주로 했는데 자, 제 책은 요거 변호사 사용법도 있고 저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면 막 읽힙니다. 최근에 또 책을 또 하나 썼어요. 당신의 이혼을 응원합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혼을 조장하는 책인데 읽어보고 무지하게 재밌대요. 결혼 안 하신 분도 재밌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혼하는구나. 그것도 재밌어요. 근데 당신의 이혼을 응원합니다가 아니라 괄호 열고 행복을 응원하는데 이혼해서 행복하면 이혼하라 이런 얘기예요. 결혼 유지가 행복이면 유지하고 이혼하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고. 자, 재개발 재건축이란 무엇인가? 뭐 오래된 재건축과 재개발 차이는 아시나요? 예, 재건축은 이제 아파트를 고치는 거예요. 재건축이고 단독주택은 이제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단독주택 재건축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신규 지정이 안 되고 있죠. 넘어가고요. 이 사업 절차도 같은 건 여기저기서 많이 봤을 텐데 지긋지긋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간단히 한번 보시죠. 옛날에는 정비사업 진행 절차에서 2018년 2월 9일 이전과 요 다음에 보면 이후가 있어요. 이전과 이후가 있는데 이전을 보시면 재건축은 위쪽이고 재개발 도안은 아래쪽입니다. 재건축은 추진이 승인,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조합을 만들고 사업 시행 계획, 건축 허가를 받고 그다음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철거를 들어가죠. 근데 재건축에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동의자한테 곧바로 매도 청구 소송이 들어갑니다. 당시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우리 땅 집 팔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재개발은 조합 설립에 미동의하더라도 그대로 조합원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나중에 분양 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 안 하면은 이제 청산을 해버립니다. 재개발은 분양 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 안 하면은
수용을 해서 명도 소송을 합니다. 근데 재건축은 분양시장 안 하면 명도 소송으로 가죠. 그래서 사법부에서 하는 재판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이거는 거의 행정심판위원회나 비슷한 겁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절차를 거치는데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개발은 수용 절차에서는 개발 이익을 배제시키죠. 시가 보상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을 합니다.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의 약 130% 정도가 대략 되지 않느냐 보상가는 그것이 시가의 한 60, 70%밖에 안 됩니다. 시세의 60, 70%. 정말 열불나는 거죠.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시가의 한 60, 70%를 뺏어가면 속 터지죠. 그래서 남대문도 불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남대문 불지른 사람은 땅 뺏겨가지고 수용당해가지고 수용당할 때는 항상 시세 한 60, 70%밖에 못 받아요. 수용을 해가지고 또 무슨 짓을 해요? 거기다 골프장 만들죠? 환장을 하죠? 수용을 해서 골프장을 만들어. 아무튼 이 악법이에요. 사실 토지수용법 보면은 시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남의 땅 뺏었으면 시가대로 보상을 해야지. 그걸 뭐 정당 보상이니 가진 말로 현혹을 하는데 다 뻥이고. 근데 이제 재건축은 시가 보상합니다. 재건축은 시가 보상을 하는데 재건축은 시가 보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시세의 한 90 내지 95% 정도로 보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개발은 한 60, 70%로 보상을 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분양시장을 하지 않고 나는 구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축 건물을 받지 않겠다, 빠지겠다, 사회에서 빠지겠다 하면 옛날 구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그냥 돈 받고 떠나는 거죠. 그걸 현금 청산이라고 하는 거죠. 분양시장 안 하면 현금 청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건축에 동의 안 하면 1차 매도 청구를 당하는데 개정법에 보면요. 이 앞에 있던 1차 매도 청구가 뒤로 밀려져 있어요. 뒤로 밀려져 있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고 재건축에서도 관리처분 계획 이후에 매도 청구하고 이 관리처분 계획 이후에 수용 절차를 한다는 점이 다르죠. 아까는 이 앞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이렇게 이 관리처분 계획 이전에도 매도 청구나 수용을 했는데 신법에서는 관리처분 계획 이후에 한다라는 점. 그리고 앞에 있던 1차 매도 청구가 뒤로 밀렸다는 거. 요 점만 차이가 있어요. 자,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 계획하고 관리처분. 이 절차가 약 몇 년 걸리죠? 17년 정도 걸리나요? 여기 추진위부터 여기 정비구 지정 여기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러면 뒤쪽으로 갈수록 사업의 리스크가 적어지는데 그 대신 이미 집값은 올라가 있고 이 앞에서는 좀 싸죠. 그 대신에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결국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을 사는 게 땡이더라고요. 좋은 곳을 사면 그냥 무조건 돈 번다. 근데 좋은 곳은 비싸죠. 한남 뉴타운 아시죠? 한남동. 반포대교, 한남대교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건너가다 보면 좌측에 산꼭대기가 있죠. 맨 위에 한광교회라고 있어요. 한광교회. 거기 꼭대기 교회가 있는데 딱 보면 보이고 그 교회를 내비 찍고 가서 한번 한강을 내려다보시면 그렇게 전망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 한광교회는 아예 교회에서 전망대를 운영해요. 손님 아무나 저기 보러 오셨죠? 저리 올라가세요. 이렇게 하세요. 올라가서 딱 보면은 전망 끝내줘요. 밑에 다 빨간 벽돌집 응답하라 1988에서 보는 그런 빨간 벽돌집이 있는데 최고의 전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개발처입니다. 거기는 기본 뭐 10억, 20억 아니면 그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뚜껑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뚜껑이랑 무허가 건물을 사면은 되는데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려면 요즘 뭐 10억, 20억은 줘야지 투자를 하는데 그거를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 근데 요새 대출이 또 안 되잖아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돈이 있는 놈만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것이고 돈이 적은 사람은 투자하려면 뚜껑 같은 무허가 건물을 사야 되는데 한남 뉴타운에 무허가 건물이 막 6억, 8억 막 이래요. 그러면 무허가 건물로 제일 싼 데는 어디냐면 신림 1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서울대 그 신림로 고시촌에 보면은 고시촌에서 신림역 쪽으로 가다가 미림역으로 올라가는 길에 우측에 시장통이 있습니다. 거기서 고시 공부하시는 분 잘 시장통에 무허가 건물이 전 조합원이 한 1000명 되는데 무허가 건물이 600개 막 이래요. 그 무허가 건물, 그 쓰러져가는 무허가 건물 완전히 스레이트 지붕이 있고 정말 거기 한번 답사를 한번 가보시죠.
아직도 이런 동네가 있나? 서울의 달 그보다 더 험악한 서울의 달은 옥수동 뭐 행당로 이런 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찍은 데가. 거기 가면 썩어 문드러지는 그 무허가 건물인데 그거 하나에 2억. 예. 그 실제 가치는 그냥 이렇게 물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건물이죠. 그거 2억입니다. 그 감정 평가를 하면은 100만 원도 안 나와요. 그 건물. 땅이 없어. 그래서 뚜껑이라는 건 땅이 없고 모자같이 뚜껑밖에 없다는 거죠. 실체가 없고 뚜껑만 있는 거. 무허가 건물 땅이 없고 그게 2억입니다. 왜냐? 그걸 사면 부동산을 살 수 있으니까 신규 부동산을 뭐 주택 청약부금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할 수 있고 조합원 분양은 일반 분양보다 더 싸니까 그래서 그것이 2억인데 그거 하세요. 조합 설립인가 어저께인가 났어요. 조합 설립인가가 지금이라도 사는 게 좋습니다. 최소 단위가 그거예요. 2억은 들고 있어야 돼요. 최소 단위. 거기 조합 설립 제가 자문 변호사인데 문자로 왔더라고. 조합 설립 인가 됐다고. 2억에서 2억 6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무허가 건물은요. 재개발해서 무허가 건물은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존재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존재한 무허가 건물은 굉장히 못 살던 서민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무허가를 했는데 너는 무허가니까 나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해서만큼은 분양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 썩은 건물에서 오랫동안 버틴 김에 잘 됐고 그게 1989년 1월 24일 이전에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이 무허가 건물 대장 또는 뭐 재산세 과세 증명, 항공사진 등으로 그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런 족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족보. 그 족보를 갖고 있어야 그게 이제 팔린다. 그러면 2억 얼마. 그럼 그걸 살 때 그걸 잘 봐야 되죠. 1월 24일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항공사진에 건물 이 건물이 바로 우리 건물 맞잖아요라고 누가 봐도 식별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나중에 막 신축 개축이 돼가지고 거의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지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개사한테 속아가지고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지은 것을 사가지고 이게 뭐가 건물인 줄 알고 나중에 대조해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건 아니잖아. 새 거잖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좋은 물건들 있잖아요. 무허가 건물들 그리고 순식간에 아무튼 그런 물건들은요. 시장에 나오자마자 사라져버리고 중개사가 제시할 때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쁜 여자가 누구랑 사귀다가 헤어졌어. 며칠 뒤면 걔는 누가 낚아채가잖아요. 그때 그걸 잡아야 돼요. 똑같아요. 좋은 물건은 순식간에 나가거든요. 그걸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평소에 키워야 되더라고요. 평소에. 그리고 서울은요 투기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투기 과열지구의 재건축은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매매가 안 되는 거 아시죠? 매매를 하더라도 산 사람은 신축 건물을 못 받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에 아예 매매가 안 됩니다. 아예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물건들이 몇 개 있어요. 10년 이상 거주하고 소유자가 10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상 소유했던 거. 10년 보유 5년 거주. 예. 10년 보유 거주. 그리고 해외 이주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지방에 내려가는 사람들, 이런 물건들은 또 몇 개가 되잖아요. 그런 물건이 나오면 시장에서 나오자마자 딱 채가는데 나중에 되는 줄 알고 샀는데 아니야. 잘 들여다보니까 아니야.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거 그 가계약금으로 한 500만 원 찔러놓고 500만 원 날린다고 생각하고 해놓고 죽으라고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변호사한테도 맡기고 열심히 분석을 해야지.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그 샀는데 나중에 그게 진짜 분양권이 있는지는 언제 나타납니까? 관리처분 때나 나타나죠. 한참 뒤에. 이 시점에 여기서 조합 설립 인가 여기서 샀어요. 근데 관리처분 때 과연 분양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판명이 되는데 1년, 2년 뒤에 이게 판명이 되니까 꽝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서에도 잘 써야 돼요. 이것은 도시정비법 제 몇 조의 그 단서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분양권 취득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임. 그래서 이 사람은 2년 이상 해외 거주 목적으로 가는 것이다. 질병 목적으로 어디 간다라는 말을 써놔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계약 취소를 하든지 할 수가 있죠. 중개사한테도 중개 책임을 묻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뚜껑 물건이나 그런
그런 희귀한 물건들은 평소에 잘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투자를 할래도 이게 순간적으로 판단에 대해서 저는 성수 뉴타운이라고 아십니까? 성수동 한남 뉴타운이 황제 뉴타운이라고 하는데 이 한남대교 있고 한남대교에서 여기 쭉 가면 요 일대 한광교회가 있고 한남 뉴타운이 있는데 1, 2, 3, 4, 5 지구가 있는데 이쪽에 반포대교 있고 이 남산이 여기 있어요. 남산이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걸려서 많이 낮춰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성수동은요. 성수대교, 영동대교 이렇게 있고 제가 여기를 샀거든요. 이거 자랑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조합원이에요, 제가. 성수대교가 있고 트리마제라는 지역주택조합에서 건립한 데가 있고 갤러리아 포레가 있고 또 2차 갤러리아 포레가 있어요. 여기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성수 뉴타운인데 성수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가 있어요. 근데 성수 재개발은 다 평지예요. 재개발 중에서 평지가 거의 없어요. 여기 완전 완벽한 평지고 트리마제가 거의 50층인데 50층으로 쭉 늘어서 그거에 돼 있어요. 여기가 1, 2, 3, 4지구인데 2지구가 1지구 조합 설립해서 했고 4지구 조합 설립했고 지금 사업 시행인가 뭐 건축 심의 2단계에 있는데 3지구는 막 조합 설립했고요. 2지구는 조합 설립을 못 했어요. 내년 2020년 3월까지인가 조합 설립 못하면 지구가 해제돼 버립니다. 구역이 해제돼 버리면 이걸 통괄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하나 이빨이 빠져버리면 딴 데도 안 가요. 똥차가 돼서 못 가니까 이 옆에서 이지구 이 병신들아 빨리 해 하고 우리가 도와줄 거 없냐고 열심히 했는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이 나가지고 여기서 추진위원장 뭐 해이민이 뭐냐 싸움이 나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대통합이 일어나서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제가 아는 중개사분이 여기 경매 물건이 나왔다고 이지구에 보러 가자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뭐 이 3지구의 경매 물건이 뭐 경매 경쟁률 막 127대 1 막 이러고 땅 지분이 12평인데 12억에 막 이게 경매가 낙찰이 됐어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보러 갔다가 경매 이거 포기하고 또 상가가 있대요. 그래서 아니 공장을 있대요. 공장을 살라고. 공장을 사면은 그게 굉장히 면적이 넓어서 1+1로 아파트가 두 채가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공장을 사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돼요. 공장은 주택보다 훨씬 비싸요. 이게 25억인가 한 30억 됐는데 거의 상당 부분 70% 대출이 나오니까 주택이 아니니까 오히려 더 주택보다 자기 실투자금이 더 적을 수도 있고 공장을 살라고 했다가 매도인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안 팔아버려요. 자기가 이게 점점 땅값이 올라가니까 에이 경매 꽝되고 에이 공장도 꽝돼버렸어 에이씨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하나 보실래요? 그래서 나대지 맨 땅을 보여주는 거야. 왜 이걸 진짜 인지해 보여주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양피를 먹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보여준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중개사는 매도 매수 양쪽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도인 측을 잡고 있는 중개사가 있고 이 매도인은 완전히 이 중개사한테 전속으로 맡긴 거야. 네가 꼭 팔아줘. 매수인 쪽 중개사가 있어. 이 사람이 저한테 소개시켜 준 거죠. 요거는 매도인 측은 이쪽 중개사가 피 먹고 자기는 피 한 반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소개를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러 갔더니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바로 그 다음날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냥 계약을 했는데 맨 땅이어서 이게 맨 땅이더라도 서울 90제곱미터가 넘고 정비구역 지정 여기 있죠? 요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90제곱미터로 분할이 이미 되어 있으면 이것도 분양권이 나오는 거죠. 맨 땅이니까 맨 땅에 한 평에 4,500만 원인가? 요걸로 샀어요. 이렇게 해서 한 15억 주고 샀는데 대출이 11억이 나오더라고요. 주택이 아니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주택에만 꽂혀 있어요. 주택을 사야 주택을 받을 수 있어. 이 맨 땅이 주택이 된다는 거, 공장이 주택이 된다는 것을 모르니까 이상해. 그러니까 맨 땅을 사는 거죠. 맨 땅이 90제곱미터가 넘고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분할이 되어 있을 것. 그러면 대출도 많이 나오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걸 할 때 제가 작업을 했어요. 평가사한테 미리 내 돈 내고 120만 원인가 내고 이걸 평가를 빨리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평가사가 비 오는데 막 헐레벌떡 가가지고 평가를 해서 제가 거래를 한 15억에 거의 맞춰서 평가 보고서를 써서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올려요. 전례 등록이라고 해서 올라갑니다. 이걸 왜 서둘렀냐면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또 평가사가 나오잖아요. 은행에서 평가사가 나와서 대출 담보 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담보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빨리 한 거예요. 빨리 해서 15억으로 때려놓고 시세대로. 이게 전례에 찍히면은 평가사들은 몇 번지 성수동 딱 치면은 옆에서 빡 뜬대요. 자기들끼리 나오는 그 공동망에 빡 뜬대. 전례가 있으면은 땡큐잖아요. 땡큐. 이걸 또 막 고생해서 써야 되는데 누군가 내 앞에서 누군가 이걸 다 평가를 해놨으면 그거 보고 살살살 베끼든가 살살 고치든가 참고하기 매우 좋잖아요. 전례가 있다는 건 매우 고마운 일이에요. 내 수고를 반 덜어주는 거죠. 그게 시가 감정이든 뭐 담보 감정이든 뭘 떠나서 아무튼 고마운 일이니까. 근데 앞사람이 왜 이렇게 높여놨어? 근데 뭐 꼭 이게 이렇게 아닐 수도 아니라고 하기는 뭐하고 자기가 높이기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앞사람이 많이 높여놓으니까 편하잖아요. 자기도. 그래 묻어가는 거지. 묻어가서 이 사람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대출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대출이 많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진짜 아파트를 이제 분양할 때 종전자산 평가를 하죠. 너는 아파트 요거를 신청했으니까 아파트 10억짜리 15억짜리 신청했어. 그런데 네 종전자산이 얼마니까 추가 부담은 얼마네. 그 종전자산 평가에도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렇게 해서 150만 원만 내면 이게 자기 자산 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아셔도 돼요. 그냥 감정을 받으세요. 나 감정평가 받을래. 왜? 그냥 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 사적인 감정평가사한테 이빠이 올려놓으세요. 이빠이. 당신의 감정평가사로서의 자격증에 문제가 없을 만큼 심화해서 쓰지 않을 정도만. 재량이라는 거예요. 재량의 폭을 최대한 해놓으면 이 정도면 한 1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안 해놓으면 한 1억쯤 내려가죠. 그렇게 해서 대출도 많이 땡기고 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근데 이자 갚느라고 죽는 이자하고 막 원금 갚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성수동을 믿고 있어요. 아니, 성수동이 망하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성수동하고 한남이 망하면 이 성수동은 한남보다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영동대교 있고 성수대교 있고 여기가 강남이잖아요. 강남이 밀려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보는데 얘네는 한강을 북향으로 바라보잖아요. 여기는 따뜻하게 바라보는 저는 이게 너무 여기를 사랑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평당 1억 가는 아파트 금방 갈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샀어요. 서초동 교대역에서 강남역 가다 보면 고가도로 있잖아요. 거기 고가도로 바로 밑에 롯데캐슬인데 거기가 옛날에 삼익건설 아파트였습니다. 거기를 제 친구인 변호사가 40몇 평짜리를 투자해서 샀어요. 샀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보고 맨날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아니 30평형대 대부분 30평과 40평대가 있으면 30평대가 숫자가 많잖아요. 숫자가 많고 40평대는 좀 적고 그 옛날에 재개발 대상 아니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30평 40평이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근데 아무튼 40평형대를 샀는데 30평형대 인간들이 다 주도권을 잡고 조합장도 30평형대고 이사도 그렇고 다 그놈들이 다 해쳐먹는다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 30평형대는 시세가 예를 들어서 30평이 시세가 10억 40평형대가 시세가 뭐 15억이다 치면은 실제 종전자산 평가할 때 30평형대 9억 여기는 12억. 그러니까 그 편차를 줄여버리는 거죠. 줄여가지고 온갖 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손해가 본다. 5천만 원이면 큰 돈 아니냐 하면서 막 씨발 하면서 막 욕하고 막 그러더니 결국은 현금 청산을 매매를 해버리더라고요. 매매를.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저는 그 친구가 그 욕을 하고 난 뒤에 한참 있다 어떻게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 아파트를 샀어요.
다 완공하고 준공인가 떨어지고 나서 샀어요. 투자 목적으로 산 게 아니라 서초동은 저희 법조인들의 그냥 고향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여기가 필요하다 해서 샀는데 그 뒤로도 또 한 4억이 올랐잖아요 또. 그래서 그러면 그 친구는 그걸 팔고 그 돈을 어디다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대로 뒀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어딘가에 다 써버리고 똥 돼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5천만 원을 손해 보내 어쩌나 막 하면서 더럽고 치사해서 내 안에 하고 나갔던 사람은 바보 되고 그 11억을 주고 샀는데 지금 15, 16억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벌었을까? 딴 데서? 못 벌었을 것 같은데 그냥 5천 손해 보더라도 더럽고 치사해도 참고 견디지. 유사한 사례로서 강남역 사거리에 밑으로 내려오면 우성 아파트 사거리라는 데 있죠. 거기 우성 2차 아파트에 또 제가 자문 변호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분양 신청하고 관리 처분할 때 싸움이 나가지고 뭐 옛날 일동에 살던 사람이 신규 배치하는 여기를 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여기를 못 가게 하고 우리가 기득권이 있으니까 우리 원래 아파트의 전망이 좋았으니까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전망동은 그 동으로 가야 해. 기존 101동은 신규 뭐 101동으로 꼭 가야만 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걸 안 하네 만에 막 그런 거가 싸움 나고 평형별로 싸움 나고 하더니 40명이 청산을 받았어요. 더럽고 치사하고 너 같은 인간하고 다시 상종을 안 한다. 빠져나갔어요. 그 뒤로 또 오리곡이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친 좀 참았어야지. 더럽고 치사해도. 세상에 우성 아파트 같은 그런 입지가 어디 있습니까? 강남역 사거리, 우성 아파트 사거리. 예. 그거를 욱하는 바람에 그걸 날려버려 먹고. 그리고 반포 1, 2, 4주구라고요. 반포 1단지 아십니까, 여러분? 반포 1단, 구반포역 근처. 거기 요새 재건축하는데요. 거기서 청산자가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분도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런 더러운 이런 재건축 판에 아사리 판에서 내 이름을 더럽힐 수가 없어. 안 해. 청산했어요. 그래도 10억이 올라버리더라고요. 거기는요. 30평형대가 30억이고 40평형대가 40억이거든요. 또 그대로 또 올랐어 막. 거기는 아파트 면적보다 땅 지분이 막 더 큰 막 이런 분이 어마어마하게 지분이 커요. 다 어딘지 아시죠? 반포대교 북단에서 딱 보면 우측에 바닥에 깔려 있는 5층짜리 아파트. 세상에 5층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요새? 거기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한 명이 청산받았는데 한 10몇억 지금 손해봤죠. 그러니까 남들은 투자를 못해서 안달인데 어떤 사람은 욱해가지고 있는 것을 발로 차버리잖아. 이미 투자가 된 상태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발로 차버리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좀 참아야 된다. 근데 결국은 반포 1단지는 관리처분 계획이 취소돼 버렸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제가 원고가 돼가서 취소시켜 버렸어요. 여기 관리처분 계획이 취소됐는데 왜 그랬냐면 거기도 30평형대와 40평형대 싸움이 붙어가지고 총 조합원 1,400명인가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30평형대고 또 한 3분의 1인가 4분의 1이 40평형대인데 40평형대가 분양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차단당했다. 우리 1+1 40평형대는 이게 분량이 크니까 하나를 더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 더 받는 것은 60제곱미터 이하, 즉 25평형대로 하나 더 받을 수 있고 그건 받으면 3년간인가 전매가 안 되죠. 하지만 25평형대도 굉장히 그게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늙은 노부부가 살거나 아니면 젊은 자식한테 주거나 하는 용도로 매우 좋은 용도인데 40평형대가 야 우리는 40평이고 굉장히 크니까 나 하나 신청하고 이거 하나 플러스 하나 더 할래 라고 신청을 했더니 조합에서 너네는 안 돼. 이게 니네 감평 금액이 그게 안 될 거야 하고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열받아서 300명이 소송을 걸었죠. 관리처분 계획 취소가 돼서 관리처분 계획이 취소가 되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맞게 돼 있어요. 맞거나 말거나 우리 가자 해서 소송 걸어서 취소됐어요. 근데 이 지금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죠.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취소되면 재건축 재초안을 받게 되고 그 중간에 협의가 일어나서 소취하를 하거나 관리처분 계획 변경을 하면 이제 안 맞게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제가 그 평형별 차등이 별로 없는 곳, 그러니까 구성이 균질한 곳, 균질한 곳에 투자하면 속도가 빨라요.
그게 이제 서울 유원 아파트, 저희가 살고 있는 그 교대 근처 유원 아파트라고 좀 오래된 아파트. 거기는 다 30평대야. 똑같아 그냥. 똑같아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 장안동에도 무슨 현대 아파트라고 있는데 다 똑같아. 물론 이게 층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하지만 그런 데는 싸움이 없어요. 그냥 막 갑니다. 누가 특별히 뭐 조합장 이상한 짓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좋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면 다수파를 사야 돼요. 다수파. 20평대가 다수파 20평대를 사야 돼요. 왜냐하면 재건축 아파트는요. 현재 물건이 아니라 미래의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어떠냐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흑석동에 재개발 대상 빌라를 좀 이렇게 보러 구경 가려다가 부동산에서는 매매할 때 임장이 철칙이잖아요. 현장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한참 가다가 그 중개사랑 나하고 우리 거기 갈 필요 있나요? 어차피 철거할 건데. 철거하면 땅만 남는데. 뭐 창틀이 남향이고 북향이고 뭔 상관이야 우리. 그래 가지 말자. 안 가버렸어요. 공부만 보면 돼. 공부. 그래서 안 갔어요. 그냥 뭐 빨간 페인트 막 칠해. 못 찾겠어. 몇 번지 이거.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재건축은 이제 아파트 투자인데 평수 균질한 거 그리고 자기가 다수파를 사는 게 좋고 뭐 절대 원칙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이제 오늘 뭐 투자 쪽으로 좀 얘기하려다 보니까 또 제가 안양시 자문 변호사인데요. 안양시에 향림 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향림 아파트라는 썩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조합이 설립이 됐다가 조합 설립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조합 설립하려면 75%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동의서가 잘못되느니 위조됐느니만 해가지고 아예 그냥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가 돼버렸어요. 무효가 돼서 완전 썩어버렸네. 그래서 그 뒤로 막 난리가 나고 그걸 인가를 내준 안양시장한테 뭐 누가 소송 들어오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그 뒤로 엄청난 우여곡절 끝에 뭔가 다시 진행을 하는데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과 직원이 그걸 저희가 내부 사정을 잘 아니까 안양시 자문 변호사고 거기 법률 자문도 하고 속속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일어설 때가 됐구나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뭐 내부자 정보부터 걸리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연히 알게 된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경매에서 받았죠. 그래서 괜찮았어요.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르니까 이 친구들이 오르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른 걸 살려고 할 때 돈이 모자라서 팔았어. 팔았는데 또 오르더라고.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향림 아파트 그 물건이 약간 하자가 있어. 법률 전문가로서 보기에는 하자가 있어요. 이게 조합원 자격이 있나 없나 애매했어요. 그래서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 하자가 이게 나중에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분양 대상이 되는지는 여기까지 가봐야 아는데 아직 이 대목이니까 조합 설립했다가 취소되고 다시 설립해서 막 여기서 얼쩡거리고 있으니까. 근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자가 있어. 그래서 팔았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게 안 보이는지 계속 사더라고. 계속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걸쳐온 직전에 팔았는 게 제일 좋았을 텐데 돈이 필요해서 그냥 팔아버렸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하자면 구법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신법은 이제 뒤로 밀렸다 이런 구조라는 건 뭐 뻔히 아실 테고 또 오늘 제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것은 경매로 이걸 받을 때가 있어요.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딱 보니까 재개발이야 또는 재건축이야. 근데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이 분양 신청 기간 내에 경매가 있으면요 골 때려요. 분양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경매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분양 신청을 해둬야 돼요. 근데 이 정도 물건이면 나중에 물건 받게 했는데 돈을 냈는데 이 사람이 채무자가 분양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분양 신청을 해두어야지만이 이 건물의 가치가 그대로 보존되고 더 좋아져서 낙찰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자기 빚을 더 많이 갚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채무자들 사이에 뭔가 복잡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물건이 내 물건인지 막 누구한테 건너갔다 돌아왔다 소송으로 막 복잡해. 누가 소유자인지 지금 애매한 상황에서 서로 나몰라라 해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조합은 종전 소유자 이 사람한테 분양 통지하면 되겠네 하고 통지하고 이런 와중에 채무자가 분양 신청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산 물건을 산 거예요. 돈으로 그냥 돌려주는 청산 대상 물건을 사버린 거죠. 그걸 낙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낙찰받을 때는요, 반드시 이게 분양신청이 됐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이거는 철칙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여기는 조합원 지위고 분양 신청 기간이 여기에 있죠. 분양 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을 놓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요새는 해외 가는 사람들 많아요. 해외에 아예 거주하고 있고 그 집을 비워두는 사람도 있고 앞에서 아무리 시끌벅적 난리를 치더라도 분양 신청 이걸 놓쳐버리면 완전히 다 된 밥에 뭐 빠뜨리는 격입니다. 분양 신청을 해야 주지. 오늘도 어떤 불쌍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 어머니 명의인데 어머니 집인데 어머니는 시골에 가서 무슨 뭐 저 강화도에 가서 무슨 밥집을 식당을 하고 계시고 아들이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아들은 또 출장이 잦아요. 집에 뭐가 이렇게 날라왔는데 분양신청 통지문이 날라왔는데 처박아둔 거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구제가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가끔 조합에서 이 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하고 분양신청 다시 거칠 때가 있는데 그때 그냥 구제해주는 수도 있습니다만 구제가 의무는 아니거든요. 요새는 뭐 누가 과테말라에 가 있었는데 뭐 어떻고 저쩌고 주소를 옮기면요. 재개발에서 주소를 옮기면 등기부등본에 그 주소를 변경해야 돼요. 변경 등기를 꼭 하세요. 본래 자기가 주소를 옮기면 뭐 은행 주소 이런 것만 바꾸지 자기 소유 등기부등본의 주소를 안 바꾸죠. 저도 안 바꿨는데 그러고 보니까. 조합에서는요. 그 사람 등기부등본 떼보고 거기 있는 주소로 보내요. 그래서 그것을 안 받으면 또 뭐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누가 받았거든요. 아들이 받았거든요. 그 등기부등본 주소를 바꿔야 되고 그런 사고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뭐 어머니가 받았는데 80먹은 어머니가 받았는데 약간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처박아 놔버렸어. 진짜 돌아버려요. 근데 그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았으면 차라리 그 송달이 무효라고 하겠지만 치매 판정을 안 받은 사실상의 치매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워요. 그런 사건 정말 투자를 하면 뭐합니까? 그 투자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점을 찍어야지 여기다 분양신청을 했어야죠.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뭐 딸내미가 쳐봤거나 이런 거. 왜냐하면 맨날 앞에 싸우고 우당탕탕 지나면 30일에서 60일 정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또는 두 달을 부여하니까 이때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해외 거주자들 꼭 국내 대리 송달이라든지 뭐 그걸 해놔야 돼요. 평소에 조합의 사무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좀 안면을 터놔야 돼. 자꾸 들락거리고 해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동산 양수지 현금청산 있죠. 서울을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죠. 조합 설립 이후에 매매하면은 매수자는 조합은 지위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은 매수를 하는데 지분만 매수를 해가지고 지분만 매수해서 종전 매도인이 여전히 소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처럼 해놓고 사실상 내부 약정은 매수자가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지분 매매는 유효한가? 이런 탈법 행위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분만 한 10%만 사. 근데 사실상 다리가 100%야. 내부에는.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 문제는 사고는 터지지 않았지만 그건 얍삽한 거죠. 그거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관청계획인가 이후에는 또 매매가 안 되죠. 이때 매매하면 현금 청산됩니다. 그런데 또 사고가 터진 게 투기과열지구에 요 이후에 매매가 안 되죠. 서울 개포시형 아파트 같은 데서 그러면 이 매매가 안 되는데 언제까지 매매가 안 돼요?
준공인가 떨어지고 입주하면 매매 되나요? 이전고시라는 것을 해야지만이 소유권이 준공 나오고 입주를 하고 이전고시까지 해야만 조합원의 소유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 이전고시 할 때까지 매매가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어디 있어? 이거 지우는 거 어디 갔지? 지우는 거 좀, 저 있구나. 자, 보시면 조합 설립, 사업 시행계획, 관리 처분 있으면은 쭉 해서 착공을 해서 건축해서 준공이 되죠. 입주를 합니다. 입주만 했지 이게 완전히 법률적으로 내 물건이 아니에요. 내 물건은 이전고시라는 걸 해야 돼요. 구청에서 이전고시하고 이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확인 차원의 보존 등기를 또 해요. 이게 관공서에서 공보에 딱 되면은 이게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요. 민법 187조 법률이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라고 해서 이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이 관리처분 이때부터 재개발은. 재건축은 조합설립 여기서부터 이제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매매가 안 되는 것만. 근데 사람들이요 준공되고 입주를 하면 아 이거 내 집이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이제 매매가 막 일어나요. 여기 매매가 일어나죠.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매매가 일어나면은 이 과정에서 누군가 매수를 했어. 이 사람 청산받는 거예요. 정금 청산. 그래서 청산받는 거 이걸 알고 중개사가 근데 여기서 매매는 시켜야 되겠어. 매매를 시킬 때 매수자가 일단 전세 세입자로서 들어와 살아라. 전세 매매 계약서도 여기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 세입자로서 사는 걸로 전세 계약서를 또 쓰고 나중에 이때 소유권 이전하는 걸로 이때 등기 가능한 시점에 소유권 이전하는데 가격 등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이에 가격 등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지킬 것. 이때 20억으로 했는데 나중에 가격 등락이 있더라도 내려가든 올라가든 무조건 이때 정한 이 가격으로 이 시점 이후에 등기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거 안 지키면 위약금 2억 막 이렇게 막 써놨더라고요. 막 난리가 났어. 그런데 이렇게 되는 한 두세 달 사이에 가격이 5억이 올라버렸어요. 왜 올랐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남들이 적용받고 하니까 여기는 적용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신축 아파트 소유 이게 올라가니까 5억이 올라버렸어 진짜. 그러니까 이걸 팔았던 사람은 이거 뭐야? 이거 나 안 팔고 싶고 살려고 했던 사람은 끝내 가져가려고 하고 살려고 한 사람은 이 각서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판 사람은 이거 너무 아깝잖아. 판 사람은 뭘 주장하죠? 도시정비법에서 정해놨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전부 다 조합 설립 또는 관리처분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 금지. 저거 하면 매수인은 현금 청산된다. 이거는 개인끼리 정할 수 없는 강행법규다. 국가 정책상 관철시켜야죠. 국가 정책상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너하고 나하고는 지키지 말기로.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굳은 언약을 했다 하더라도 개인 간에 이거 안 지키면 위약금 2억 해도 그거는 법을 위반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의 측은 강행법규에는 져야 되거든요. 강행법규가 더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조폭끼리 끈끈한 이걸 맺어도 그는 인정 안 해주고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되는 것처럼 도박빚 자꾸 갚게 해주면 남들 다 돈 빌려주고 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근절하는 차원에서 국가정책적인 강행법규가 더 우선한다. 라는 게 있고 저희는 이제 매도인 측으로서 당신이 굳은 언약을 하긴 했어요. 보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찍고 막 안 지키면 2억 막 해놨는데 안 지켜도 됩니다. 좀 싸가지 없는 행동으로 볼지도 모르겠지만 이 국가정에서 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아무리 염치 없고 얌체 같아도 국가정책상 얘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저희가 지금 이건 진행을 하고 있는 건이에요. 그랬더니 재판부에서 난감한지 일단 조정으로 넘겨놨는데 너무 이게 올라가지고 합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얄팍한 짓을 한 1억 정도 올랐으면 사실 괜찮았어요. 근데 뭐 5억이 올라버리니까 너무 올라버렸죠. 1억 정도 오르면 한 누군가 한 2, 3천만 원 주고 그냥 끝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에, 그래서 또 매도자는 이것 때문에 무슨 뭐 왜 여기서 계약을 했는 왜 25억짜리를 20억에 매매를 했는지 그것도 실거래가로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현재 시세가 25억인데 얘는 20억으로 또 해놨어? 이거 뭔가 또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야. 예, 세무조사를 받게.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이상거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해프닝이에요 이게. 집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런 문제도 발생을 했죠. 아주 행복한. 재건축 투자 시 꼭 방문해야 될 곳은 중개사 사무소만 듣지 말고 조합사무실, 조합장, 총무이사, 사무장에게도 질문을 현장 방문을 해보셔야 돼요. 거기가 시행자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구두로 하는데 구두 이 사람들의 말이 이제 법적 효력은 없죠. 나중에 바뀔 수도 있고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면은 뭔가 생생한 정보가 나옵니다. 꼭 보시고 인터넷 조사,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에서 해당 구역을 검사해 볼 필요 있고 구청, 시청이나 이런데 주택가 도시정비과 가서 여기 관리처분 납니까? 뭐 합니까? 이거 꼭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면 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완성된 물건이 아니고 이게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매우 불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염탐할 곳이 많아요. 그리고 조합원 자격,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은 또 다릅니다. 이제 분양권을 입주권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분양이란 말을 많이 쓰니까 이게 이걸 보면요. 조합 설립이 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다. 조합 설립이 되면 조합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토지 등 소유자하고 조합원주의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같은 부부가 한 명은 A 물건, 한 명은 B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건 두 표입니다. 그 전에 두 표인데 조합 설립이 되면 그 부부는 한 표로 그냥 대표 소유자를 선정해서 한 사람만 나서야 돼요. 이건 조합원 숫자는 하나예요. 하나고 좀 다르고. 그럼 조합원이 있다고 해서 다 분양권이 있느냐? 다 새 아파트를 지느냐? 그게 아니죠. 조그만한 5평짜리 땅만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안 줘요. 90제곱미터가 넘어야 주니까. 그런 거 사람 안 주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 중에서 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분양권. 이건 분양권, 조합원주의, 토지 등 소유자인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분양권이죠. 토지 등 소유자로서 땅 3평 가진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있고 총회 출석해서 참 막 이것저것 다 하는데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방의 경우에는 받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은 90제곱미터란 말이 어디 나오면 정비 조례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약간 위험한 투자인데 뭐 내가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중개사가 자꾸 막 된다고 하는 뭐 그런 물건이 있으면은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를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지방의 경우는 경기도 도시정비 조례. 요새는 저기 법령정보센터에 다 나오죠. 그냥 수원이나 안양은 또 따로 있어요. 도시정비 조례를 찾아봐서 거기 조례에 땅만 가진 사람은 90제곱미터를 넘어야 되고 60제곱미터 넘어 이런 게 막 써 있어요. 서울은 90제곱미터입니다. 부산은 60제곱미터고 어떤 데는 아예 그게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땅 3평만 가지고도 주는 데가 있어요. 그것들이 다 도시정비 조례에 있어요. 그거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들도 열심히 잘하는 분들은 다 찾아봐요. 찾아봐서 이게 맞구나 해서 애매한 거 이거 될까 안 될까 찾아보면 이건 되겠네. 이런 걸 거기 조례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어떤 중개사들은 다른 중개사가 하는 말 듣고 또는 다른 중개사의 블로그만 보고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블로그만 봐서는 그 블로그에 딱 정확한 물건은 그게 판정이 되지만 약간 애매한 것은 헷갈려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조례를 찾아봐야죠. 조례를 찾아봐도 애매한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변호사들한테 상담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라고 해서 완벽한 저기를 할 수는 없죠. 선례가 있다면 몰라도 변호사는 마치 일기예보 예보관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모든 정답을 주는 게 아니죠. 대법관이 정답을 주죠. 근데 대법관까지 올라가면 몇 년 걸리잖아요. 근데 변호사는 그냥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를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추측하는 사람에 불과하죠. 그래서 정비조례를 찾아보고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근데 변호사도 욕을 아는 변호사는요 우리나라에 한 20명 정도밖에 없어요. 이걸 판정해내는 사람. 재개발 재건축 전문으로 한
한 10년 정도 한 사람만 이걸 판단이 돼요. 변호사들은 이게 물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변호사 업무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는 소송거리만 생각하니까. 근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사면 이게 나오나? 아유 뭐 남들 보기에는 안 나올 것처럼 생겼는데 나오는 거, 이게 대박 아닙니까? 이 세상은 항상 그래요. 딱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잘 뒤져보니까 보물. 쓰레기통은 뭐 뒤져보니까 막 롤렉스 시계가 나온다든지, 저기 타워팰리스 가면 뭐 그런 게 가끔 수표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잘 뒤져보니까 되는 거, 이게 대박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건 원래부터 비싸니까 투자가 아니고, 남들 보기에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 위험한데 이거, 근데 잘 보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판단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개사분들 중에 그거에 흥미를 느껴가지고 분별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변호사들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맨날 소송거리만 따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중개사들도요, 이거 잘 몰라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에서 뭐가 이게 미묘한 게 있는지. 그리고 이 법령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말로 하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 아주 미묘한 점이 하나 있는데, 재건축 투자는 무조건 토지 건물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재개발은 땅만 있어도 되고 건물만 있어도 되는데, 건물은 무조건 돼. 재개발은 건물만 있으면 무허가도 돼. 다만 1989년 1월 이전의 것만. 근데 재개발은 땅만 있어도 되거든요. 땅만 있는데 서울은 90제곱미터가 넘어야 되고 지방은 60 또는 필요 없는 데도 있고, 서울은 90제곱미터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분할이 돼 있었어야 돼. 이미 90제곱미터. 관리처분 직전에 그 쪼개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짜투리탕 20제곱미터, 30제곱미터, 25제곱미터를 조각을 사서 모으고 해서 90을 맞춰. 이게 될까요? 예, 됩니다. 이게 관리처분 이전에 조각을 맞추면 돼요. 근데 그 조각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그 조각이었었어야 돼.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내 땅은 100제곱미터인데 조금 남는데 이게 떼어서 팔고 그렇게 해서 주워 모으는 것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 조각 땅들을 주워 모으는 건 되지만,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그 이후에 새로운 것들 하나 창출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까지는 미묘하게 몰라요, 중개사들이. 그냥 90을 모으면 된다더라만 알아요. 그리고 무조건 거래를 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괜찮아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분양시장하면 괜찮게 넘어가는 구청과 조합이 있어요. 그거는 그 구청과 인가권자가 뭘 잘 몰라서 그냥 흘러서 넘어갔겠지. 근데 때로는 또 그런데 이렇게 편집증을 보이면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구청의 주무관들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옛날에 좀 공부 좀 했는데 막 따져. 이거 안 되네. 왜 지금까지 딴 데는 됐는데 거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였어. 거기가 잘못된 거야. 우리도 왜 거기서 왜 내가 위법을 해야 돼? 이렇게 나오면 어느 순간 안 돼버려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공유도 되거든요. 90제곱미터인데 공유로 90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공유 상태가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공유해야 돼요. 공유는 어떤 데 생기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자제분들이 이제 상속이 일어나서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남기신 300제곱미터를 3명의 자녀가 100제곱미터씩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게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때 이미 90이었기 때문에 각각 소유권이 있어요. 각각 분양권이. 예, 땅은 한 필지이지만. 근데 그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뭐 공유가 됐다. 또 안 돼요. 그런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사례들이 막 있어요. 뭐 그런 거 잘 판별을 해야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갈등이 많은 이유는요, 먹을 게 많아요. 아주 별 사건 사고도 많아가지고, 근데 괜히 열받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장을 하면은, 요즘 조합장은 옛날과 달리 뭐 많이 깨끗하게 하는 분들도 많고, 이미 나는 돈이 뭐 몇백억 있어. 근데 내가 나이 들어서 그냥 하달라고 하니까 내가 조합장 하는 거야.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이제 비교적 깨끗하고, 어떤 데는요, 조합장한테 와가지고
좀 해먹어도 되니까 좀 빨리 좀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조합원들도 있어요. 왜냐? 좀 빨리 돈을 네가 100억을 먹었더라도 빨리 해서 우리 조합에 500억의 이득을 안겨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현명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 그게 또 맞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좀 아이러니긴 해도 그게 맞잖아요. 근데 너무 청렴해가지고 한 푼도 안 먹었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남들은 다 올라갔는데 우리 나중에 돼가지고 나중에 될 때 분양을 할 때 부동산가 폭락기 분양을 해가지고 화보 됐다. 청렴한 등신이잖아요. 전 등신. 그거 안 되는 거야. 차라리 한 100억을 해먹지 자식이. 그래서 그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합장한테 빨리 좀 하세요. 그 정도는 먹어야지. 뭐 조합장도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죠. 왜냐면 그 입지가 좋거나 한 데는 빨리빨리 하는 게 좋죠. 근데 어떤 데는 또 묘하게 우리나라 부동산이 IMF 이후에 10년 주기설을 대충 겪고 있잖아요. 10년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이제 고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10년 주기 딱 걸릴 때쯤에 조합 사업이 어떻게 정체가 돼가지고 그 정체를 벗고 상승기에 다시 이제 조합 사업이 일어났어. 그래서 어부지리로 이제 돈을 벌게 된 그런 조합도 있고 그냥 복불복이기도 하고. 자, 이게 분양 신청 마감일인지 정말 잘 확인해야 됩니다. 경매 물건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있는 경우 체크사항. 정비국 지정 이후에 뭐 쪼갠 거냐. 정비국 지정 이후에 막 90% 다 쪼개는 거야. 그거 사면은 되겠어요? 안 되죠.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90조금이 넘는데 정비국 지정일이 언제지? 이거 다 확인해서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구나. 정비국 지정일로부터 이제 투기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도시정비법에서는. 그 이전에는 하려면 해. 왜냐? 애매하니까. 뭐 그거야 자유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그리고 한 차례 매도 청구를 당한 물건, 이거는 좀 아주 전문적인 방법인데, 요걸 한번 보십시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이건 19조라고 썼는데 39조입니다. 현행법은 39조예요. 이건 국법인데, 이건 다 혹시 아시나요? 구역 내에 하나의 아파트 단지 내에 물건을 2개 가진 사람이 있어요. 101동, 203호도 가지고 있고 105동, 뭐 501호도 가지고 있고. 그때 분양권 신축 아파트 몇 개 나오죠? 하나 나오죠. 하나 나오기 때문에 아까우니까 이걸 팔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거 미리 팔아야 돼요. 조합 설립 전에요. 전에 미리 팔아야지 나중에 팔면 안 됩니다. 그거 모르시는 분 계셨나요? 혹시 아셨던 분? 모르시는 분들 한 반쯤 있는 것 같아요. 한 단지 내에 2개를 소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조합 설립 전에 빨리 팔아야 돼요. 안 팔면 하나 10억, 이거 10억, 이거 10억이죠? 그러면 20억짜리 하나 가진 것으로는 처벌입니다. 그래서 한 채만 부여합니다. 한 채만 부여하고 나머지 현금으로 받는데, 현금은 언제 받느냐? 사업 다 끝나고 받아요. 그 잔금. 내 거 20억인데 신축 아파트가 15억이다. 그럼 5억은 나중에. 2개의 아파트가 하나로 줄어버리는 거죠. 황당하죠? 그건 팔고 싶었는데 애차차 이거 못 팔았네. 진작에 팔면 또는 우리 아들 명의로 누구 명의로 친구 명의로 이렇게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뭐 2채 받을 수 있으니까 조합 설립 이전에 미리 팔아야 돼요. 그래서 도정법 39조랑 3하면 2개 소유지 한 개 양도에도 분양권 없어요. 그 독자 분양권 없어서 내가 A 물건, B 물건을 둘 다 가지고 있다가 B를 이 사람한테 팔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 B라는 이 전체 물건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쳐버립니다. 그래서 대표 소유자 한 명 뽑아서 분양권 하나, 조합원 숫자도 하나, 분양권 하나 이렇게 나오니까 주의를 해야 되고 최근에 유사한 게 생겨버렸죠. 5년 내 재당첨 제한이라는 거 있죠. 응암동에 물건 하나 가지고 있어. 면목동에 뭐 또 하나 가지고 있어. 여기서 조합원으로서 하나 받았어. 5년 내에 면목동에서 못 받아. 나 옛날에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여기도 하나 사놓고 여기도 사놨는데 여기서 재개발했어. 왜냐면 한 1970년대 80년대 돈 잘 버신 의사분들이 이때 돈 많이 벌었는데 의사분이 그래도 많이 사놨더라고요. 여기서 상가 하나 사놓고
했는데 여기서 받으니까 5년 내에 하면은 못 받아요. 5년 뒤에 해야지. 좀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라.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은. 5년 내에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는데 또 관리처분 이후에 재건축이면 또 못 팔잖아, 또. 조합설립 하면. 5년 내에 못 봐서 2개 있던 게 하나로 줄어버립니다. 이게 5년 내 재당첨 금지예요. 짜증나죠? 근데 그렇게 해요, 그냥.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행 법규를 잘 알아야 투자한다고 하지만 또 때로는 법이 바뀌잖아요, 근데 문제가. 그 법을 열심히 준수하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또 하나 사면 안 되겠네. 했는데 나중에 안 샀는데, 나중에 5년 내에 재당첨 시한이 풀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잖아요. 이게 법을 너무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아, 이거는 바뀔 수도 있구나. 문재인 정권이 요새 좀 흔들흔들하니까 또 바뀌면 이런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죠. 바뀌면 그건 꽝이 끝이에요. 아니면 중간에 팔면 되고.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는 한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바뀌는 거예요, 그냥.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또 연장할 수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 하려다가 또 이렇게 또 잠깐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옛날에 제 사법시험 공부할 때 사람들은 항상 그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똑딱똑딱 움직이는데 사법시험에서 외국어를 볼 때 영어는 필수가 아니었어요.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막 이렇게 있어요. 한 해 일본어가 쉬워. 그럼 사람들이 일본에 왕창 몰려요. 그럼 그 다음에 어려워지죠. 이 사람들이 바보같이 사법시험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야, 금년에 일본어 엄청 쉬웠대. 영어 선택하자면 바보 돼버렸어. 일본어 엄청 쉬웠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일본은 또 선택자가 늘어요. 바보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어려워지지. 전년도 쉬웠으니까. 근데 그 전년도에 일본어가 쉬웠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을 신청한다니까? 한 단계만 더 생각하면 알잖아요. 아, 그러면 어려워지겠구나. 그러면 이번에 어려운 스페인어를 선택을 해야 스페인어가 나중에 쉬워지겠군. 이렇게 한수 이게 내다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더라고. 또 이쪽으로 갔다. 와, 이산인가봐요? 이산이 아닌가봐요? 맨날 어려운 것만 찾아다니는 거야. 아, 참, 그때 저는 그냥 전혀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영어만 했는데, 뭐 국제사법이 쉽네? 뭐가 쉽네? 막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부동산도 그런 것 같아. 야, 이쪽인가 보다. 아닌가? 이쪽이야. 이게 대세야. 대세는 항상 꽝이더라고요. 대세는 항상 꽝이고, 이렇게 깊숙이 내려다보고 다음에 너희들이 이쪽으로 움직이겠지. 그럼 나는 이걸 하면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좀 앞서서 봐야죠. 앞서서 보려면 결국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옆에서 많이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투자를 해놓으면은 그 원리금을 버틸 수 있는, 결국 투자는 그 원리금 이자 감당 능력 아닌가요? 이자를 감당해야지. 감당 못하면 안 되고. 갑자기 폭락기가 됐을 때 자기가 그 이자, 원리금 이자 감당을 못하면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팔면 또 그 다음에 오를 거 아니야, 또. 그 감당 능력은 어디서 나오죠? 그냥 노동으로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동으로 벌거나 아니면 어디서 월세 수입을 받거나 아니면 경매로 샀다 팔았다 해서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하루에 반은 거기다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자, 그 다음에 보시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이건 투기과열지구 불문입니다. 2개 소유시 하나 팔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건 투기과열지구 불문이에요.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근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하나 소유하고 있는 거 하나 파는 것도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관련 재개발에서는 여기서 투기과열지구는 여기서 팔면 안 되고, 서울 인근의 투기과열지구 아닌데 괜찮은 곳은 저는 성남이라고 생각해요. 성남 중에서도 어디죠? 미래신도시 바로 밑에 강남이 있으면은 서울시가 있고 강남이 있는데 다 막 광명 어디 분당 광명 있고 성남이 있고 분당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성남 이렇게 여기 투기과열지구 아니고 분당 투기과열지구, 광명 투기과열지구, 뭐 과천 투기과열지구 막 이렇게 있어요. 과천
여기만 뻥 뚫려 있어요. 성남도 구시가지. 여기는 좀 아닌데 이 강남하고 막 붙어 있는데 8번 출구, 8호선 산성역, 산성역 거기 괜찮아요. 이미 이제 분양신청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분양신청 단계에 접어들었고 총 조합원이 한 1,500명 되는데 분양 미신청자가 10명도 안 된대요. 다 한 거죠, 다 좋으니까. 거기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거기 참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제가 여기 자문 변호사거든요. 맨날 다니는데 맨날 뻔질하게 다니다 보니까 야, 강남에서 금방인데 위례 신도시 바로 밑인데 옆에 남한산성도 있는데 말이 성남이지 성남 구시가지의 그 지저분한 모습이 없어요. 여기는 전혀 없어요. 한참 이렇게 한 고개 넘어가면 이제 성남이 나오는데 그게 없고 수풀도 있고 엄청 좋더라고요. 그거 살려고 저 복덕방에 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못 샀는데 아무튼 좋아요 여기. 지금은 어렵죠. 지금 벌써 이제 2단계니까 요 단계니까. 요거 지나도 관리처분계 이후에도 매매는 되죠. 여기 투기가지고 아니니까. 근데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 근데 너무 많이 올라도 그래도 사야 되는 거죠, 사실은. 원래 자기가 자기 아파트 값을 제일 모르죠. 아이고 나는 이거 얼마에 샀는데 너 이거 8억 주고 샀는데 너는 10억. 아이고 바보 같아. 근데 10억 주고 사서 나중에 13억에 또 팔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또 아까워서 못 사잖아.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저게 2억밖에 안 했는데 지금 10억이라니 말이 돼? 또 못 사. 또 올라가. 또 못 사. 근데 중학교 다닐 때 뭔 상관이 있어 그게? 지금 몇 시죠? 이게 8시 20분이요. 그러면 조금 쉴 때가 됐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관리처분 마감일. 여기 서울시 정비조례 27조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30조 뭐 이런 것들을 경기도 조례 이런 조례들을요 좀 친숙하게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 권리산정 기준일 도시정비법 77조이고 개정 전에는 50조의 2인데 정부구역 지정고시 있은 날 이후에 이런 변경들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완전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당시에 관리처분이 있다고 칩시다.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관리처분이 있으면 관리처분 이 당시에 소유 물건의 형태와 개수를 따라서 여기에 이 당시에 소유자인 사람한테 분양을 하겠죠. 이게 여기서 3개면 3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치면 여기서 자꾸 물건을 쪼개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 때 픽스 시켜놓은 거죠. 여기서 한 개의 물건을 부수고 신축해서 8개의 다세대로 만들다 하더라도 여전히 분양권 하나다 이런 얘기죠. 집을 부셔서 8개의 다세대로 만들어서 각각 분양을 해. A, B, C, D 다 소유자가 달라. 그럼 8개냐? 아니다 이거죠. 정부구역 지정고시 이후에는 저걸 쪼개도 안 된다. 이거 2개 소유하다 하나 매도 이런 건 매수전 독자 분양권 없다. 개정법 39조에 있습니다. 이거는 다 아까 투기과실지구의 분양권 전매자 5년 이내에 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 좀 비슷한 게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